네,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자, 오늘은 좀 증시가 쉬었죠. 예, 쉬어갖고 뭐 적절한 조정인 것 같습니다.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업마다 희비는 좀 엇갈렸는데, 근데 오늘은 뭐 미국도 되게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냥 미국 증시가 요즘에는 이제 예전만큼 막 강하지는 않지만 엔비디아가 이 젠슨왕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젠슨왕 CEO의 그 엔비디아가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과 좀 맞물려 가지고 좀 오늘 할 내용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오늘 미국 좀 마감 상황하고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고요. 네이버페이 대표가 스테이블 코인 카카오페이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네이버페이도 얘기를 했고, SK 이노베이션이 그 자회사 SK온 있죠. 그래서 SK 엠무브랑 합병한다는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일단 요거는 뭐 합병이냐 이걸 떠나서라도 SK 엠무브가 이제 중복 상장 좀 이슈가 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철회했어요. 상장을 이제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주주 가치를 이제 떨어뜨리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연서 일부만 요약을 좀 해갖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말고 비엔비디아 진영이 강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AMD랑 요새 브로드컴이 되게 강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하고 마이크론 실적의 의미. 예. 그래서 두 분, 이종 연구원님과 김성현 연구원님이 되게 잘 보세요. 요즘에 반도체.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고정관념 깨야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 보는. 예. 옛날 데이터 보고 그렇게 분석을 하면 이제 잘 안 맞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과거랑 달라진 점, 공통점은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공급을 줄인다. 하이닉스가 괜히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은 왜 안 갈까요? 자, 코스피 과열권 지니까 이제 관세 주의하자. 이런 내용하고, 기업은 아이센스, 세아홀딩스, 현대그린푸드, ISC, 서부 T&D, 지금 공시로는 SOS랩, SK 이터닉스, 인카금융서비스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젠슨왕의 이런 자신감 있는 표현처럼 나스닥 오늘 좋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주도했고, 그리고 야간 선물도 올랐고,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4.2%대로 떨어졌고, 달러 약하고, 유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미국 시황, 수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이란 분쟁이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완화된 점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파월 의장은 여전히 고집입니다. 예, 금리 못 낮춘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나스닥의 엔비디아가 주인공이었고 4% 올랐고, 이유가 있어요.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무려 250달러로. 반면 테슬라는 이제 로보택시 기대감은 있는데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5월에도. 그래서 급락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연준 의장 후보 3명에서 4명으로 압축을 했다고 말을 했고요. 누군지 말을 안 했지만 시장에선 케빈 호시 전 연준이사, 윌러 연준이사, 베센트 재무장관, 케빈 에셋 이제 위원장,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는데, 여기에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도 요새 갑자기 7월에 금리 내립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는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뭐 이 중에 또 없는 사람이 후보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1년 남았고, 다만 파월 의장은 어차피 뭐 내년에 이제 자기는 옷을 벗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예. 여전히 관세가 인플레에 미친 영향 계산하기 어렵다. 이느신 가짜. 금리 당장 안 내린다. 계속 같은 말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고, 이란과 미국이 이제 회담을 가질 예정이지만, 그러면서도 언제든 또 충돌이 또 발생할 수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는 조금 반등을 했고, 다만 다음 주에 미국과 이란의 회담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또 미국 증시는 최근에 또 굉장히 좀 차분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AI, 자율무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엔비디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드론 관련주 에어로바이러먼트, 코인베이스, 서클 인터넷, 여기가 다 코인 쪽이죠. 여기는 뭐 신고가 내면서 막, 물론 서클은 최근에 좀 빠졌지만 미국이 여전히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정학적 위험도 해소됐고, 다만 이제 관세 위협이 있어요. 요게 이제 한 가지 좀 다시 리스크가 될 수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역사를 썼습니다. 4% 올랐고, 시총 이제 6조 달러, 아니, 그러니까 그 6조 달러도 얘기가 나와요. 예, 목표 시총이 어마어마하고요. AI 칩 시장은 2조 달러로 성장할 거다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었고, 실제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8,200억 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2030년에. 그래서 지금 시장 규모가 AI 데이터 센터가 우리도 이제 저기 울산에 짓잖아요. 이런 시장 규모가 2,560억 달러인데 8,230억 달러로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여기 애널리스트는 이제 소버린 AI 있잖아요. 최근에 설명해드린 국가가 주도하는 거.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현지화하면서 그런 AI를 만들고 의료, 국방, 산업, 금융 이런데 되게 민감하잖아요. 이런데 외국 AI를 넣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이 주도하는 특히 국방 같은 거, 금융, 의료 이런 건 되게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국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 AI를 만약에 국가 주도로 하나를 만들면 그걸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대표를 뽑을 거예요. 실제로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예,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 근데 그런 시장 중에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지는데 그 중에 6,500억 달러, 그러니까 무려 80%가 시장에 전체 시장에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괜히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만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또 브로드컴, AMD도 들어가겠죠. 그러나 승자는 어쨌든 엔비디아다. 이런 좀 내용을 좀 분석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 주가에도 좋게 작용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채권 트레이더들이 미국 금리 떨어지는데 베팅하고 있대요. 지금 4.28인데 4%까지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 채권 사신 분들한테 희소식이죠.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좋은 거잖아요. 예, 채권 투자 하시는 분들은. 채권 트레이더들은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최근에 갑자기 7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랑 중동 리스크 완화됐으니까 유가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베팅을 좀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매파인 미셸 보먼 이사 또 윌러 이사 같은 분들이 갑자기 7월에 뜬금없이 9월도 아니고 7월에 인하하겠다고 인하하자 이랬는데 파월 의장은 뭔 소리냐 하지 마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부진했고 미국 경기 좀 꺾이곤 있어요. 실제 물가는 많이 계속 안정화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등했고 테슬라가 좀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뭐 테슬라는 저도 이제 계속 말씀은 해드리지만 전기차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본진인데 근데 28%나 5월에 신형 모델 Y가 나왔는데도 안 팔려요. 유럽 전기차 시장은 지금 성장합니다. 이번에도 20% 이상 성장했는데 그 성장하는 시장에서 판매가 급감했다는 건 테슬라를 지금 사람들이 아예 안 사는 거예요. 전기차를. 그래서 점유율도 떨어졌고 1.8에서 1.15.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본업이 그러니까 로보택시 좋죠. 중요하고 또 로봇도 중요합니다. 뭐 저도 테슬라의 미래는 되게 밝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거랑 또 별개로 본진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본진에서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기대감으로 주가는 너무 올랐고 그래서 좀 테슬라에 대해서 마냥 그냥 지금 이렇게 PER이 뭐 100배가 넘잖아요. 이 상황에서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주가를. 그래서 지금 한 번의 급등 후에 다시 이틀 연속 급나가는 그런 좀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전기차 판매가 빨리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AMD가 요즘에 분위기 좋고요. AMD 잘 되면 삼성도 좋은데 삼성은 안 갑니다. 마이크론 좀 빠졌고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당시에 좀 올랐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합으로 밀리기도 하면서 좀 혼조세 보였고 다만 실적은 좋았습니다. 알파벳은 저도 구글 제미나이 프로 쓰고 있는데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알파벳 주가 좀 올랐고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 계속 성장하고 그 주도권을 릴리가 갖고 있다는 분석에 상승했고 코인베이스가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코인베이스를 그 암호화폐의 아마존이다 이렇게 또 지칭을 했죠. 다양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리고 오늘 전고체 배터리주들 급등했죠. 이수 관련주. 이것 때문에 퀀텀스케이프가
오늘 주가 31% 폭등을 했는데 전고체 배터리 제조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공정에서 뭔가 중요한 결과물을 냈대요. 그러니까 코르바 공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더 작은 공간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공정을 개발했다. 그래서 상용화 빨라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는 아까 이 드론 관련주인데 실적 좋았고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슈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37%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 15%나 증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론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냈습니다. 동력은 AI랑 HBM. 요거 의심을 할 이유가 없어요.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 역대 최고치. HBM 매출 50% 폭발. 급증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저전력 DRAM의 유일한 공급사다. 이것도 긍정적이라는 내용이고요. 낸드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낸드 있잖아요. SSD가 고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출은 또 안 늘려요. 그냥 그대로 유지. 공급을 굉장히 제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도 대부분 HBM 이런 데 투자하겠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중심이고 이게 김선우 연구원님이 했던 얘기랑 똑같죠.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울산 데이터 센터 건설할 때 김선우 연구원님이 이거 사이클 바뀐다. 데이터 센터의 시대가 온다.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고 마이크론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PC 스마트폰도 그래도 나아진다. 여기는 두 자릿수 성장은 아닌데 한 자릿수지만 좀 성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DDR4는 단종했다. DDR4는 공급이 더 줄겠죠. 그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다음 분기 성장할 것 같다. 이 내용도 담겨 있고 그래서 HBM4는 26년부터 양산 들어가고요. DRAM 재고 타이트하고 낸드 재고는 대폭 줄어들 것 같다. CEO 산제이는 AI가 전례 없는 메모리 수요를 창출한다. 이거 지금 이쪽에 수혜받는 거는 지금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밖에 없어요. 삼성은 여기에 지금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거. 근데 같이 받을 날도 오겠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가 참 뒤처진 그런 모습이고 다음 달에 실적 발표하니까 삼성도 그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도 여기에 참전하겠대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리딩하겠다. 그래서 엠페이 월렛 듯 이런 디지털 금융 기술 있죠. 뭐 정말 우리나라 국민 많은 분들이 쓰죠. 네이버페이. 뭐 저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완전히 이제 이게 경쟁이 격화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아직 법안 통과는 안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근데 다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카카오페이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 기대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카카오페이가 저점이 5배 올랐습니다.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할 텐데 이게 그 시간이 걸려요. 뭐 법 통과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1년에서 최소 2년 걸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가만 너무 빨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생겼으니까 그런 점 좀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끝난 건 아니에요. 방향은 맞으니까. 다만 속도가 좀 빨랐다. 주가가. 그리고 아까 SK이노베이션 리밸런싱 SK온과 이게 둘 다 자회사잖아요. 이 SK엠무브는 제가 한국셀석유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도 같은데 그 회사가 이제 하는 게 윤활유 사업이죠. 근데 엠무브도 윤활유로 돈 잘 봅니다. 그래서 액침 내각 사업도 있잖아요. 액침 냉각의 액체, 액침 있죠. 그런 게 이제 여기 관련된 거죠. 데이터 센터도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원래 상장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투자사 IMN 크레딧 앤 솔루션이 보유한 SK엠무브 지분 30%를 아예 다 사버리기로 했대요. 그러면 100% 지분이 됩니다. 그럼 상장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SK온과 합병하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공시가 있었는데 그거 그냥 뭐 사실무근이다 이거보다도 아직 확정된 건 없대요. 그래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렇게 지금 원래 상장하려다 못한 이유는 이제 상법 개정 때문이죠.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LG화학의 물적 분할을 엄청 비판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그러니까 주주는 이게 알맹이가 튼실한 정말 열매인 줄 알고 이걸 샀는데 알고 봤더니 빈 껍데기밖에 안 남더라. 중복 상장하면서.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거죠. 함부로.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지금 SK운이 너무 힘들잖아요. 막 적자도 보고. 근데 올해 2분기에는 되게 좋은 실적 낼 거라는 보고서도 있었죠. 좀 그러길 바라고, 그런 가운데 SK N무브가 이제 이렇게 합병이 되게 되면, N무브는 매분기 1,000억 이상 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원하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이니까. 어쨌든 상장을 안 하는 건 주가에 긍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연설이 있었고, 한국 경제가 엄중하다,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위기 탈출의 첫 단계인 추경에 대한 협조를 좀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 30조 할 거고, 연설에서는 이제 경제가 24차례, 성장이 12차례, 회복이 10차례 등장했고요.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하면 지금 긴축할 때가 아니죠. 뭐라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돈을 푸는 거는 지금은 딱 적절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도 정상화, 이게 핵심이죠. 자본시장 비정상이라는 거죠. 투명성. 이번에 파마리서치도 인적 분할 그 문제 있잖아요. 아마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주가 지금 오르는 건 결국엔 못할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한 선순환으로 코스피 5천 진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진짜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말만이 아니라, 이거 뭐 안 믿는 분도 많으시겠죠. 무슨 코스피 5천이냐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리고 AI, 반도체, 첨단 산업, 대대적 투자, 재생에너지.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 주식 투자에.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여기에 전력기기, 바이오, 제조, 문화산업, 컨텐츠,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또 기회를 계속 찾아야 되겠고, 핵심은 자본시장의 정상화 상법 개정이다. 아마 다음 주에 법안 발의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제 반도체 이슈 몇 개 있어가지고, 저희 당사 보고서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 같잖아요. 근데 이제 차영호 연구원님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달에, 2달 전에 차영호 연구원님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저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강연을 했었는데, 일단 요게 ASIC라는 용어는 꼭 그냥 외우시면 돼요. 주문형 반도체, 그냥 맞춤형 칩. 내가 주문하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맞춤형 칩. 그래서 구글도 맞춤형 칩이 있으면 TPU. 원래 원조가 구글이죠. 이거 설계하는 회사가 브로드컴이에요. 그 브로드컴 하면 이제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존, 인페렌티아, 요거 하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 그 다음 메타는 MTIA, 맞죠? MTIA. 이제 이런 걸로 지금 이제 하는 건데, 주요 빅테크가 다 자체 칩을 만들어요. 근데 엔비디아도 쓰고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보다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많이 올랐는데, 그 브로드컴, 마벨, AMD, 엔비디아 대체 시도가 있었지만, 엔비디아의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그걸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대체가 불가능했어요. 근데 26 내년부터는 추론 시장, 지금 이미 개화하고 있는데, 그럼 판도가 바뀔 거다. 그래서 추론 영역에서는 이미 개발된 AI 모델을 구현하는 만큼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의 중요도가 더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고, 또 엔비디아의 장악력은 추론 시장의 개화와 함께 약화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 주가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죠? 지금 막 사상 최고가. 추론도 엔비디아 장악하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엔비디아의 장악력은 계속 좀 뭐 이렇게 예전처럼 막 80%, 90%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겠죠. 그래도 중요한 지위는 계속 유지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일부 기업들이 이제 그 점유율을 뺏어오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수혜받는 기업이 AMD나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비엔비디아가 약진을 하면 결국엔 이제 HBM 공급업체들한테 고객사가 다변화돼서 이것도 좋고, 그래서 비엔비디아 진영을 좀 한번 잘 보자. 이게 현실화 될지 모릅니다. 진짜 AMD랑 그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점유율이 증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관점에서 아이디어는 한미반도체, ISC가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을 발표했는데, 마이크론이 그 만성적인 범용 디램 공급 부족, 요걸 좀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D램 증설은 연말부터 D램을 증설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HBM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램 제조사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스마트폰, PC, 일반 서버를 위해 조단위 신규 투자를 집행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예. 여기다 굳이 왜 돈 쓰냐 이거예요. 성장도 안 하는데 데이터 센터 위에서 해야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HBM 크기가 점점 커지고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크기는 점점 커지니까 똑같은 웨이퍼에서 HBM을 많이 만들면 기존 D램 만들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더 줄어요. DDR4도 지금 이제 안 하죠. 예. 이거 할 생각도 없고 어쨌든 HBM 하기도 벅차거든요. 예. 그리고 마이크론이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공급 주니까 안 팔려? 공급 더 줄여. 그냥 가격 올려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HBM 계속 생산, HBM이 생산 많이 하니까 범용 D램은 생산 줄일 수밖에 없고 어차피 수요도 많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은 더 줄고. 그리고 이번에 선주문이 있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반도체. 야, 관세 때리니까 선주문 하자. 근데 마이크론의 이제 발표에 의하면 선주문도 일부 있었던 건 맞는데 그거보다는 여전히 AI 요 효과가 훨씬 큰 것 같아요. AI로 인한 콘텐츠, 그러니까 용량 증가 이게 섞여 있다. 선주문도 일부 있었지만 핵심은 AI가 핵심이다. 그리고 공급은 안 늘린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HBM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 증가, 공급은 늘릴 생각이 없고 옛날 공정용 제품은 단종하고 이 그림을 마이크론이 한 번 더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메리츠의 김선우 연구원님도 업사이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보세요. HBM. 그래서 하이닉스를 굉장히 잘 집어주셨고 굉장히 근데 지금 구도는 김선우 연구원이 제대로 맞추셨어요. 예, 현재까지 구도는 되게 잘 보신 것 같고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한 번 더. 이번에 실적 설명에는 투자보다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공급은 늘리지 않는다. 공급 자제. 이거를 강조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D램이 상승 사이클인데 공급이 안 늘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이 오래 갈 거래요. 강력한 사이클이. 예.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 지금 하이닉스 많이 올랐지만 내년 3분기까지 구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겁니다. 예, 굉장한 강세론이죠. 왜냐하면 일각에선 아니 어차피 HBM도 D램인데 이거 사이클 아니야? 공급 늘릴 거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죠. 예.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 못 는다. 예. D램 수요가 옛날에 소비자 중심에선 공급이 느는 구조예요. 수억 대가 이렇게 생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D램을 대량 생산 그러다 공급 과잉도 오고 막 이러는 구조인데 지금은 수십 건의 데이터 센터 수요예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계단으로 그냥 팍팍 가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아니라. 네. 그래서 과거랑 다르다. 그리고 이 메모리 공급사들의 수요 예측이나 이런 정확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예측 빗나가면 막대한 피해. 그래서 서로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위험을 회피하려고 해요. 공급 안 늘려요. 야, 그런 거 예측하지 말고 공급 많이 늘리지 말. 예, 이런 거죠. 공동의 위험 회피 현상이 발생한다. 데이터 센터 위주의 대규모 수요 증가, 공급은 최소화, 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폭발. 하이닉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왜 삼성은 못 들어갈까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 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죠? 요게 되게 중요한 표예요. 한번 보세요. 저도 이 표 너무 공감이 좀 갔던 게 여기 이쪽 위 있죠. 위로. 이 위로 가면은 공급이 느는 거예요. 그럼 이 위는 공급 과잉이죠. 그죠? 공급이 느는 거고 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있죠. 오른쪽 있죠. 여긴 수요 증가.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4번은 공급은 느는데 수요는 적은 거죠. 그럼 치킨 게임.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는 거. 그럼 완전 망가진 거죠. 망하는 기업 나오는 거. 요 밑에는 뭐죠? 수요는 없어요. 부족한데 공급도 적어요. 공급을 줄이면 여기가 이제 주가 바닥일 때. 보통 이제 메모리 기업들 막 적자 많이 나고 이럴 때 갑자기 공급 저희 줄일게요 이러면서 주가 급등하죠. 여기가 기회 구간.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은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수요 많은 건 좋은데 조심해야 피크아웃이에요. 피크아웃. 공급 늘어요. 여기 밑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늘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 거죠. 업체 입장에서. 지금 1번 사이클이래요. 이게. 이 사이클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이클인데 3번. 이걸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김선우 연구원님이 이번 현재까지는 잘 맞추셨고 내년에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남아있다면 하이닉스가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인데 삼성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좀 잘 맞아 떨어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그전 이제 이은태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관세 언제든지 때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는 하자는 거죠. 그래서 관세 때리면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질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전 세계가 10% 보편 관세잖아요. 근데 상호 관세 25%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요거는 안 매겼는데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때릴 거냐? S&P 500이 신고가 갈 때.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이 조건은 이제 거의 달성했고 그리고 금리나 감세 같은 부양책 있죠.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관세 때리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굉장히 몰아붙이고 있죠. 파웰한테 매일 얘기해요. 금리 빨리 낮춰 이러고 있고 감세 빨리 합시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관세 아니겠냐. 그리고 90일 유예 기간도 다가오죠. 7월 8일까지. 근데 그런 기간은 중요하지 않대요. 지금 뭐 아무런 성과가 없거든요. 관세 협상 별로 성과가 없어요. 영국 외에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만약에 저 금리 어차피 이제 주가는 올랐으니까 금리 인하는 좀 시간 걸려요. 7월은 넘어야 되고 그럼 감세밖에 없는데 감세안이 통과되면 좀 다시 한번 관세로 위협하지 않겠냐. 그럼 좀 흔들리겠죠. 그런 시나리오를 보는데 뭐 이대로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하죠. 관세. 그러니까 언제든지 뒤통수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또 주가가 흔들리면 그건 또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좀 잠잠한 것 같고요. 자, 기업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센스 이번에 그 미래에셋증권의 김충현 박선희 연구원님이 그 유럽에 탐방 갔다 왔대요. 주요 기업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아이센스만 좀 뽑아봤고 참 주가 안 가죠. 좀 장기로 이렇게 꾸준히 좀 관찰할 필요는 있는데 유럽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성과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주가는 좀 답답한 면은 있는데 유럽에서 작년 5월부터 연속 혈당 측정기,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 혈당 측정 24시간 이게 이런데 팔 쪽에 붙여가지고 하는 거죠. 되게 간편한 방식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유럽이 되게 복잡한 시장이에요. 국가마다 영업 환경도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성과가 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보험 시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보험 목록에 등재돼야 처방이 되니까 행정 절차도 좀 필요하고 영업 활동할 때 선택 보정 있죠. 그러니까 보정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연소결당 측정기 이렇게 붙일 때마다 보정을 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논 어드정티브 맞나요? 영어 좀 어려운데 이 기능도
3월에서야 추가로 허가를 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밑에 내용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험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이 연소결당 측정기 전용 리시버도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 출시가 되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막 복잡하다 보니까 좀 성과가 안 났는데 이제부터는 아이센스가 조금씩 이제 성과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센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에보카, 덱스콘 같은 기업들인데 중국이 되게 큰 경쟁자거든요. 근데 이들도 막 미국, 유럽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에보카, 덱스콘 같은 선도 기업들이 여기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중국 너네가 여기 들어와 못해? 막는 거죠. 그래서 연소결당 측정기 CGM 시장은 아이센스를 비롯해 몇 개 없어요, 플레이어가. 예.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자. 그렇게 좀 내용을 적어 주셨습니다. Q&A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에봇이란 기업이 막강하대요. 가격도 싸고. 예, 그런 좀 상황이고 유럽 시장에 중국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에봇이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또 시바이오닉스라는 중국 회사에 소송을 또 걸어버렸대요. 특허 소송. 이거는 이제 아이센스한테 좋은 거죠. 중국이 못 들어오면 좋은 거죠. 에봇은 근데 딜러 쓰지 않고 전부 다 직판인데 에봇과 거래를 반기지 않는, 너무 에봇이 1등이니까 그런 도매상이나 약국도 있대요. 그래서 아이센스는 그런 약국이나 도매상을 좀 공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부진했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 측면에서 일형 당뇨 환자한테 마케팅할 때 아까 말씀드린 논 어드정티브가 상당히 중요하대요. 이거는 연소결당 측정기 요거 수치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로 당뇨병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이래요. 그 기능. 요거 수치만 딱 보고 치료합시다. 이런 결정. 근데 이 기능이 없으면 별도의 절차를 또 거쳐야 된대요. 이 치료를 받고 싶으면.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거죠. 저게 들어가면 되게 좋은, 좀 편리한 기능이고, 보험 등재도 시간이 좀 걸렸대요. 영국은 2월에야 보험 등재가 끝났고, 아이센스의 어쨌든 연소결당 측정기 사업은 이제 2월에 영국도 등재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펼쳐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소결당 측정기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전용 또 수신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또 따로 있대요. 되게 복잡하죠, 유럽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리시버라고 하는데 이런 출시가 또 연내 예정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하고 내년에 한번 성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러니까 정말 좀 고생한 기업이지만 기대감도 좀 높여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어느 회사보다 제가 이제 재무제표 그때 봤을 때 연구개발 많이 해요. 막 연구개발 지출. 다 회사가 어쨌든 성장하기 위해서 돈을 그런 데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젠가 빛을 발하겠죠. 네. 근데 그런 지출이 많으니까 실적이 좋을 수는 없어요. 비용이 나가니까. 그러나 미래를 위한 뭐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아홀딩스는 좀 생소하시죠? 희소금속 관련 기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거래도 많지 않지만 지주사고, 희소금속 없이 미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막 강하게 나가는 것도 우린 희소금속 많은데 너네 못 만들지?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희소금속 정말 중요하고, 소량이 이제 많은 양이 아니지만 이게 있어요. 막 F-35 전투기, 전기차도 만드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희소금속은 아무나 공급 못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몰리브덴, 인듐, 텔루륨처럼 이거의 모금속이 구리나 아연이래요. 여기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 재련할 때 되게 환경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대형 광산과 착공 이런 거를 미국에 하기가 어려워요. 환경 이슈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중국이 많이 하죠. 예. 그 주요 광물의 채굴 정년 이런 게 다 중국, DRC, 칠레 같은 일부 국가에 집중돼 있고, 가뭄과 홍수 같은 이상기후 잦아지니까 구리광산이 갑자기 폐쇄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희소금속 공급이 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상무부가 또 지금 20개 품목 전면 수출 허가제로 묶어버렸죠. 허가받아. 공급 또 줄여요. 그래서 이제 이 희소금속이 어떻게 안보가 됐고 미국 입장에서 아픈 손가락이 된 거죠. 근데 인사이트 세 가지는 뭐냐면, 희소금속은 모금속의 가격과 연동된다. 그 다음에 중국과 같은 단일국이 지배하는 품목은
이런 지정학적 규제 위험, 그러니까 수출을 통제하는 거 있죠. 이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건이 되는 거죠. 수출 통제하면 그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재생에너지와 데이터가 새 수요축을 형성하면서 향후 소비량이 비선형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재생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이런데 또 이런 게 들어가죠. 구리도 마찬가지고 방사, 원전, 의료 등 이런 이제 수요도 탄탄하다. 그래서 희소금속 시장은 작지만 거대하고 작지만 필수적인 시장으로 위상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아홀딩스를 주목하자는 그런 좀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세아홀딩스입니다. 이거는 지주사. 그래서 세아제강의 투자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된 지주사예요. 자회사가 두 개, 세아 MNS, 요게 몰리브덴 합금천세, 어떻게 보면 희소금속이고, 세아베스텔 지주는 다 아시죠? 특수강 사업하는 이 회사도 갖고 있어요. 세아 MNS는 이제 2010년에 여기에 편입이 됐고, 몰리브덴 옥사이드, 페론 몰리브덴 만든다고 하는데, MO3, 요게 이제 몰리브덴 옥사이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몰리브덴 전광을 이용해서 만들고, 여기에 규소랑 알루미늄 환원 반응이 일으키면 또 페로 몰리브덴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기가 수급이 되게 타이트하대요. 중국도 수출 허가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직접 하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비중국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트남에 2만 톤 규모의 공장을 착공했고요, 작년에. 지주사 테마고, 자회사 세아베스텔 지주 주가 요새 급등했고, PBR은 0.2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는 내용이고, 다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3.2밖에 안 돼요. 저 ROE를 올려야 됩니다. 올리려면 주주환원을 더하든가 매출 성장을 일으켜야 돼요. 배당은 많이 줘요. 4.7% 정도. 그래서 ROE를 어떻게 높일 건지 되도록이면 주주환원 통해서 높인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 PBR 주로 이제 또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그린푸드 우리 단체급식으로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 서정윤 연구원님이 요즘에 아주 편지를 하나씩 쓰시죠. 되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쓰시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서부 T&D 한번 설명해 주셨죠. 이번에 현대그린푸드를 편지로 써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팅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사는 거거든요. 건강 간편식입니다. 구독한 간편식. 그래서 이제 시니어 분들한테 또 되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래서 직접 한번 해봤나 봐요. 그리팅 초기, 이게 2020년 초기에 나왔을 때 부모님과 함께 먹어봤대요. 식재료 품질과 음식 맛이 기대 이상. 근데 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왠지 편의점 도시락 같은 비주얼이고 반찬 가게에서 사다가 차리는 밥상 같은 느낌에서 좀 그런 게 거부감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좀 적어주신 것 같아요. 물론 뭐 반찬 가게에 샀다고 그게 뭐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마 이제 편의점이나 편의점 도시락 같은 이런 비주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품질은 좋아도 뭔가 좀 비주얼적인 면에서 좀 이게 좀 아쉬운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부모님은, 여기 부모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그린푸드가 이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오래 걸리고 있다는 생각했는데, 근데 회사가 그 소비자 대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요양원 병원 같은 B2B라 그러죠. 관공서, 직원 식당, 이제 직원의 건강을 위한 맞춤식 식단 주문한 사기업까지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면 이건 오히려 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저런 걸 만드는 회사가 현대그린푸드가 스마트 푸드센터가 또 따로 있대요. 그래서 급식업을 주력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리팅 사업, 또 이걸 제조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아직은 이 그리팅 사업은 영업이익은 적자고요. 매출도 작아요. 320억밖에 안 돼요. 연간 매출 2조가 넘는데.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푸드 센터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그리팅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식자재 유통 같은 걸 하니까, 급식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실적은 지난 몇 년간 이렇게 꾸준히 성장했죠. 매출액이. 그러니까 기저가 너무 높아요.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장률은 뭐 엄청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장을 저렇게 크게, 이게 매출 기본 규모가 커지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성장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슬로우 할 수 있다, 느릴 수 있다. 보시고 식자재 유통도 군대에 납품하는 요 매출이 감소하면서 기저 부담이 존재한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만큼의 성장률이 나오긴 힘들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 명언 중에 병종 구입이란 말이 있대요. 모든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 먹는 게 진짜 중요하죠. 먹는 게 건강에 엄청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배달 음식, 인스턴트, 가공식품에 익숙해져 있는 중장년층에게 회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건강한 먹거리, 고령화사회 대비 등의 이슈에 한국 굴지의 음식료 기업들보다도 현대 그린푸드는 여기에 벌써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현대 그린푸드는. 네, 잠시만요. 네. 이 명확한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그룹에서 믿고 투자하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삼성이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당장 돈 안 되고 전사 실적의 부담이라고 HBM을 등한시한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몇 년 전에. 그래서 거기에 인력들이 하이닉스를 많이 갔다고 하잖아요. 그땐 돈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잘못된 오판이었죠, 진짜. 그때 더 밀어붙였으면 삼성이 지금의 삼성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정말 뭐 이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때 당시 아쉬운 결정했는데, 현대그린푸드는 그게 아니고 지금 돈도 안 되고 전사 실적에 부담 맞아요. 근데도 여기에 투자합니다. 이걸로 가겠다. 이게 미래다. 예, 그게 저도 맞다고 보고, 이 미래는 당연히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또 주주환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대그린푸드를 너무 조급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이게 긴 호흡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단체급식 좋게 보거든요. 단체급식도 좋고, 이게 보시면 현대그린푸드도 옛날에 2년 전에 이제 11,000원, 12,000원대 뭐 정말 여기 기억나시죠? 이때 진짜 답답했어요. 정말 주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예, 작년 말부터 올라와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좀 올랐죠, 오르긴. 그래서 좀 쉬어갈 텐데, 예,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급식의 성장, 아까 그리팅에 대한 중장기 성공 여부, 뭐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회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좋은 결과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퍼 7배, ROE 12.1, PBR 0.9배로 비싸진 않습니다. 주주환원 수익률은 여기서 이제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싸지겠죠.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ISC는 하반기부터 실적 성장 본격화 될 것 같고, 서버, CPU 수요 회복, 그 다음에 테스트 소켓 주문량도 올해 3분기부터 증가할 것 같다. 북미의 이제 초거대 데이터 센터 이제 회사들이 맞춤형 칩을 이제 출시합니다. 여기 뭐 아마존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메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인데, 연내 구글 또 이제 맞춤형 칩 아마존 다 생산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테스트 소켓도 있거든요. 그게 증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신규 회사 하나 인수했죠. 그래서 그게 6월부터 이제 반영이 되는데 3분기의 실적 기여는 본격화된다. 그래서 하반기가 좋다. 어제 주가 올랐고요. AI에 올라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서부 T&D는 저도 이제 요즘에 호텔 얘기 많이 해드린 것처럼, 예, 서부 T&D가 이제 여기 스케원, 용산의 드래곤시티, 그리고 신정동 요거 이제 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호텔 객실 점유율이 지금 70% 초반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평균 일일 객실 가격, 이게 5성급 호텔이죠. 거의 여기가 12만원에서 지금 17만원까지 가격이 오르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20만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왜? 호텔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관광객은 1637만 명에서 올해 1850만 명. 돌파 가능성이 높고요. 드래곤 시티는 1700석, 700실 규모로 서울이 제일 크대요. KTX가 이용이 이제 가능한 용산에 있고, GKL의 강북 힐튼 카지노가 여기로 갔죠. 여기에요, 여기.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랜드 하얏트가 JS 코퍼레이션이 615실, 그 다음에 그 GSPNL, 여기가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위에 이제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이런 데인데, 여기가 이제 539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호텔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부족해요, 공급이. 이 호텔이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호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보시고, 그 중에 어쨌든 서울에선 서울 드래곤시티가 가장 많은 객실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이제 물류센터, 물류 복합센터예요. 거기 아파트도 들어가고요. 그거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승인은 이제 받았고 올해 건축허가만 받으면 돼요. 그럼 내년부터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서울시내 미개발된 상업용지 중 최대 규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서울호텔은 이제 서부 T&D 같은 경우,
가장 많은 객실을 갖고 있지만 서울 호텔 자체가 구조적 공급 부족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는 이 정도 보여드렸고, 그리고요, 공시 SS랩 아시죠? 요거 라이더 센서. 근데 요거는 자율주행 이번 건 아니고 청주공항에 주차장 있죠. 거기에 빈 주차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그런 라이더 센서를 이제 공급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 이제 납품을 하고, SOS랩은 라이더 센서죠. 이제 3D로 이제 화면을 이제 앞에 그 물체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주로 로봇하고 자율주행자에 들어가고, 청주공항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래서 라이더 시스템은 최소 50면에서 최대 200면 이상의 주차면을 감지할 수 있고,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빈 주차면이 있나. 인식 성공률이 99. 공항 이용객들이 주차 공간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빈대 저기 있네? 알려주는 거죠. 김해 여수공항에도 옛날에 이걸 수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율주행, 현대차 그룹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데도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은 계속 커지면서 수혜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 라이더를 안 넣어요. 라이더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싸요. 테슬라 로보택시는 웨이모보다. 단점은 비 오는 날 못합니다. 비 오는 날은 테슬라 로보택시 운행 안 해요. 웨이모는 가능합니다. 왜 라이더 센터는 비 오는 날도 다 잘 봐요. 라이더는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라이더 센서도 결국 다는 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안 좋을 때 라이더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SOS라인 말씀드렸고, 유형자산 처분권. 어제 이토닉스가 알아보니까 어제 급락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 2대 주주가 지분을 좀 블록대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량 쏟아지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수급적인 이슈로 빠진 거니까 회사에 뭐 어제 빠진 건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펀더멘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뭐 주도주군에 들어간 기업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오늘 공시는, 어제 공시는 뭐냐면 49개의 태양광 그 발전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 특수목적 법인이 있어요. 솔라닉스. 솔라닉스는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3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1호에서 지금 앞으로 30년간 매년 꾸준하게 이익이 나올 것 같고요. 저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요. 중간에 만든 다음에 이터닉스가 이제 갖고 있는 태양광 뭐 발전 시설들 있죠. 이런 거 매입을 해요. 어떤 그 영세 업자들로부터 다 매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솔라닉스 저기다 팔아버려요. 넘기는 거죠, 그냥. 그럼 솔라닉스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저 솔라닉스 지분도 일부 이터닉스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돈을 받는 거고, 643억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솔라닉스 사무가 이 특수목적 법인이 태양광 이제 시설을 돌릴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걸 받았기 때문에 돌려서 전기 나오죠. 그럼 판매하겠죠. 판매하는 돈의 이제 일부를 또 이터닉스가 가져가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PPA라고 그러죠. 기업들. 자, 여기는 태양광으로 만든 아주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예요. 요거 쓰실 분들, 그럼 기업들이 와서 얘네 걸 사가요.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게 SK 이터닉스가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약간 정부 정책에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인카금융 서비스는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여기가 보험, 비교 서비스. 보험 설계사분들이 많을수록 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고, 여기 이제 김태일 부사장님이 3,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요새 좀 주가 많이 올랐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그 머스트 투자자문 아시죠? 머스트. 이번에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대놓고 아주 공개적으로 인적 분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아주 잘해주신 머스트 자산운용이 인카금융 서비스로 이제 그때 지분 5% 처음 신고했다고 제가 한번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그때 한번 알려드렸어요, 실제. 네, 주가 저도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주가 요 정도 했었거든요. 여기인가? 한 8,000원대 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 올라도요. 근데 놀라운 건 비싸지가 않아요. 단 이제 너무 올라왔죠. 그래서 인카금융 서비스까지 한번 공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는 28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좀 약세 보였고, 코스닥은 진짜 답답하죠. 코스닥은 이틀 연속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좀 빠졌고, 코스피는
일단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보이세요? 예. 100포인트, 한 1000포인트가 올라버렸어요. 그냥 2달 만에. 정말 기록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랐고, 이제 역대 최고, 작년 6월이네요. 6월에 3316포인트. 여기를 향해서 일단은 가는 과정이 있다 라고 보시고, 오늘은 이제 조정 받으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요즘에 좀 주식 사시죠. 어제도 9천억, 오늘도 1조 정도 사셨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은 일단은 이런 걸 이용해서, 올라오는 걸 이용해서 좀 팔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으로는 오늘 그 2차전지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여기가 뭐 아까 퀀텀스케이프의 주가 급등으로 좋았고요. 뭐 석유화학 쪽도 마찬가지죠. 그쪽 관련 기업들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는 뭐 현대미프만 좀 좋았고 대부분 쉬었고요. 통신주 조금 LG플러스, 유리기판, 그리고 폴더블폰에서 오늘 코오롱인더가 연일 좀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오늘 좀 좋았습니다. 그 HBM 관련주 오늘 좋았고요. 예, 특히 오늘은 한미반도체, 여기 다 HBM 아닙니까, 그죠? 예, 하나비전도 한때 5만 원 깨졌죠. 뭐 5만 원 이하는 되게 밸류가 낮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10만 원 어렵게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리츠 관련주는 뭐 강한 건 아니고 일부 좀 올랐고요. 항공주 요즘에 조금 분위기는 좀 돌아서고 있고, 이 정도네요. 그 다음에 OLED 관련주 일부. 네, 그리고는 다 하락세를 보였어요. 오늘은 뭐 네이버, 카카오 두들겨 맞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또 경고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너무 좀 과열된 것 같다. 그런 것도 좀 약간 부담이었고, 끝나진 않았지만 약간의 쉼표를 좀 찍었다. 예. 그 스테이블 코인 오늘 관련주 다 일제히 급락이. 카카오페이는 오늘 하루 좀 거래 정지입니다. 좀 과열 때문에. 그런 이제 관련주가 급락을 했고, 전자결제 뭐 관련주들이죠. 다. 그래서 한마디로 최근에 제일 핫한 이 AI랑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그냥 두들겨 맞아버린 오늘 장세였습니다. 게임주 뭐 이런 쪽도 그렇고, 은행주, 증권도 오늘 두들겨 맞았어요. 그동안 진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오늘 일단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버렸습니다. 뭐 쉬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다 빠졌어요. 한 2,000개 가까운 회사들이 하락하는, 좀 분위기가 좀 썰렁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 아무튼 오늘은 흔들리는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가 뭐 정말 답답하고요. 하이닉스는 올랐고, 네이버, 카카오 급락, 조선주 좀 빠졌습니다. 한전이 오늘도 올랐으면 4만 원까지 갔어요. 와, 정말 한전이 무슨 뭐 개별주도 아니고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가 좀 빠졌고 좀 많이 흔들렸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흔들렸고, 반면 한미반도체, 한국항공우주는 좋았습니다. 두산밖에 좀 빠졌고요. 현대오토에버도 요즘에 분위기 좋죠. 현대차 그룹도요. 뭐 현대차랑 기아만 좀 안 가요. 다른 쪽은 또 오히려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시총 상위 기업들 다 빠졌고 거의. 그래도 요즘에 이오테크닉스, 흡프스프, HPSP 이쪽 분위기 좋고요. 반도체 견조합니다.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테크잉, 그리고 서진시스템 올랐고요. 그리고 2차전지, 대주전자재료. 다만 이제 많은 기업들은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하나비전, SKC, 코오롱인더, 파미슬, 한미반도체, 한전, 예, DLNC가 요즘에 아주 뜨겁고요. 이수페타시스도 5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반면 오늘 이제 도전비주원이 또 잘 가다가 두들겨 맞았던 게 아마 매각하는 것 같아요. 예, 확정된 건 없고, 이게 도전비주원 아마 대주주가 이게 또 팔고 나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약간 부정적인데, 근데 회사 자체는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한데 기관이 다 던져버렸네요. 저는 오히려 또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도전비전도 이번 사이클에는 주도주군 중에 하나예요. AI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M&A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오늘 네이버 빠지면서 또 같이 빠졌고요. 오늘은 LG CNS, 산일전기, 미래에셋증권, 아모레퍼시픽, 현대건설, 삼성 SDS
같은 최근 주도군들은 다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그 2차 전지, 그 전고체 배터리 주들이 유독 강했고, 그리고 통신 장비 회사들 좀 강했고요. 반도체 코미코 좋았습니다. 반면 미트원, 다날, 더즌, 여기 다 그 약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죠. 이쪽이. 그런 쪽이 대부분 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다 이제 마무리, 이제 다 말씀은 좀 드렸고요. 뭐, 시장이 이제 좀 조금 식었어요. 정말 너무 뜨거워가지고 옆에 갈 수도 없었는데 식히는 과정이 며칠 나올 것 같고, 트럼프가 언제든지 뒤통수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 분할로 항상 말씀드린 단계적으로 천천히 기업을 좀 잘 선정하셔가지고 모아가는 거죠. 어떤 뭐 기업이 있다면 그렇게 좀 잘 대응을 하시고, 시장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주에 상법 개정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시되 너무 힘없이 달려와서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제도 제가 이제 윤지호 대표님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도 뭐 이 주식시장은 그래요. 누구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당연히 없는 거고, 다만 그 논리, 이번에 제가 아까도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거든요. 되게 잘 맞으셨던 분들도 또 올해 들어와서 안 맞는 분들도 계세요. 시황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 잘 맞았던 분이 박스권만 얘기하셔서 잘 맞으셨던 분이 이번 강세장은 틀리죠. 위를 열어버리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 그 논리가 중요한 거고, 아까 김선우 연구원이 반도체, 최근 반도체에서 제일 또 잘 보셨죠. 근데 그런 게 또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그 논리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 이게 맞겠구나. 그럼 거기에 같이 몸을 실으시면 돼요. 틀리면 뭐 포지션을 줄이셔야죠. 정리하고. 100%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스타일을 찾아야죠. 반복하시면서. 그런 게 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세장이라고 해서 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또 약세장이라고 해서 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 정말 근데 지난 4년 동안 약세장만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진짜 강세장이 왔고, 다만 강세장에서 너무 흥분은 하지 말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